네가 내 딸이면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시집 가더니 내 남편과 시댁 부모만 챙기고 엄마는 발톱의 때만큼도 생각하지 않는구나. 엄마야말로 사위 좀 도와주면 안 되니? 옛말에 사위도 자식이고 백년 손님이라는데 사업하다 어려울 수도 있잖아. 그거 도와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내가 돈이 있으면 뭐가 아깝겠니? 너 말대로 사위도 자식이고 백년 손님이라는데 내 오빠 때문에 빚도 많이 쌓였잖아. 어떻게 가진 집까지 팔아서 사위 빚을 갚아주라는 거야? 갚아주기로 했으면 갚아주는 게 맞잖아. 내가 그 일로 시댁 식구들한테 우리 엄마가 우리 남편 빚 다 갚아주신다 고 말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안 갚아주면 어쩌자는 거야? 내 오빠랑 동업해서 사업 잘 됐을 때는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하려고 했지. 하지만 사정이 달라졌잖아. 그동안 내 오빠가 사업을 키우려다 빚만 지고 그거 다 갚느라 지금 엄마랑 오빠는 힘들어졌는데 어떻게 사위 빚까지 떠안으라고 하니? 너도 시부모님 닮아가냐? 엄마가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친정 식구들은 빚져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집까지 팔아서 내 남편을 도와주자고? 그게 내가 말하는 책임이야? 엄마랑 오빠는 재주가 좋아서 또 돈 잘 벌 거라 생각하니? 원래 인터넷 쇼핑몰이 잘 되다가도 안 되고 안 되다가도 잘 되는 거야. 옛날처럼 소규모로 다시 시작하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엄마 아니면 엄마가 다시 시장에서 장사해도 되고 엄마랑 오빠 인생을 왜 내가 결정해?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도와줄 힘이 없어. 나도 나이가 많아서 다시 사업하기 쉽지 않고 내 오빠도 가정이 있는데 내 가정까지 책임질 여력도 없고 의무도 없어. 너네 일은 너네가 알아서 해결해. 아니면 그 잘난 시댁 식구들한테 도움을 청하든지. 엄마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엄마가 우리 남편 도와주기 싫어서 맘 바꾼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도저히 안 되겠구나.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가족이라고 하지 마. 나도 이제 너 없는 딸로 살 거야. 아무리 딸이 출가회인이라지만 요즘엔 친정을 챙기는 딸이 더 많은데. 우리 딸은 결혼하면서부터 남처럼 느껴졌어. 딸은 끝까지 자기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만 챙길 뿐이었어. 난 아직도 사위가 대단한지 모르겠어. 뭔가 수상한 점이 많아서 아들이 따로 알아봤을 때 학벌이나 사업체도 정확하지 않았지만 딸은 맹목적으로 사위와 시댁을 믿고 있었어. 누가 봐도 속이는 게 보이는데 딸만 그걸 못 보는 건지 아니면 인정하기 싫은 건지 답답하게도 계속 남편의 빚을 갚아달라고 할 뿐이었어. 그것도 10억이나 되는 돈을 말이야. 내가 돈이 많았을 때는 큰맘 먹고 딸을 도와주려 했지만 지금은 나도 힘들고 딸도 뻔뻔하게 나오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어. 딸과 의절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딸을 도와줄 수가 없었어.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이고 65세입니다. 제 아들 이름은 박기준, 딸 이름은 박민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허망한 사랑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고들 하죠. 한때 제 인생의 전부는 자식들의 행복이었어요. 박 씨가 앉은 자리에는 풀도 안 난다는 말이 있지만 우리 자식들이며 시댁 식구들도 독하지 않고 마음이 곱다고 생각했었죠. 다만 능력이 없어서 평생 저에게 기대어 살았어요. 저는 시장에서 옷가게를 하며 자식들 공부시키고 먹여 살렸습니다. 처음에는 시댁 식구들까지 다 함께 먹여 살렸죠. 결혼하자마자 시댁과 합가해서 시동생과 시부모님 두 분을 다 모시고 살았어요. 하지만 시동생 또한 능력이 없어 백수나 다름없어서 경제적으로 저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저더러 대단하다 미련하다 했지만 저는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님 역시 한 식구이니 누가 벌든 다 같이 쓰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사람이 뭐가 나서 시시때때로 부딪히다 밖으로 돈이 같이 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애들한테 아빠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버텼지만 정작 같이 살아도 아버지 노릇하지 않았고 애들도 점점 아버지의 자리를 필요치 않게 되니 저는 미련 두지 않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버선발로 나와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내가 나가면 우리는 뭐 먹고 사냐 애를 봐서라도 내 아들이랑 살면 안 되겠니 죄송해요. 어머님 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앞으로 잘 사시면 좋겠어요. 나는 그래도 너를 딸로 생각했는데 어찌 내가 우리를 버리냐 제가 왜 어머니의 딸이에요. 어머니는 아들 둘밖에 없으시잖아요. 이혼했으니 다른 딸 삼을 사람 알아보세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저를 야속해 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정말 아무 기대 없었지만 그래도 자식들에게 아버지 노릇하라고 같이 살았던 건데 정작 내 곁에는 시댁 식구들만 있고 아버지인 남편이 없으니 이혼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했을 당시 아들 나이 16살이었고 딸 나이 11살이었습니다. 저희는 시댁을 떠나 이사했고 작은 월세방부터 시작했습니다. 비록 월세방부터 시작했지만 시댁 식구들 먹여 살릴 필요 없으니 돈이 많이 남을 것 같았습니다. 옷가게 장사도 잘 되었고 우리는 금방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하려고 저는 더 열심히 부모 노릇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 덕분에 어려움 속에서도 아들과 딸은 다르게 자랐습니다. 아들은 원래부터 공부를 하지 않고 저처럼 옷가게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옷에 관심이 많아 하는 일뿐만 아니라 제작에도 관심이 많았고 동대문을 제 집 드나들듯 했습니다. 엄마 나 혹시 사업자금 한 1,000만 원만 대주면 안 돼요? 1,000만 원은 왜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하고 싶어서요. 인터넷 쇼핑몰 그게 뭐냐 인터넷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던 제게 아들은 싱긋 웃었습니다. 그때 당시 인터넷 쇼핑몰이 조금씩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아들은 신세대 감각으로 이거다 싶었던지 남성 옷 전용 쇼핑몰을 만들어 거기서 옷을 팔았습니다. 처음이라 그런지 그렇게 잘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에 많이 팔아야 6, 7건이었고 이래서 언제 돈을 버나 싶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것은 잘 모르고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파는 것만 알았기에 곧 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옷을 보지도 않고 사겠냐 자고로 옷은 직접 만져보고 입어보고 거울에 대보고 사야지 저는 대신 옷값이 저렴하잖아요. 엄마 이게 나중에 정말 시장이 커질 거예요. 이제 시장에서 옷 살 사람 없어질 거요. 글쎄다 나는 구닥다리라 그런지 잘 모르겠다. 괜히 사업자금만 날리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구나. 뭐 크게 잃어봐야 1,000만 원이기에 저는 아들 뒷바라지 해준 셈치고 잘 한번 꾸려나가 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한 1년 동안 장사가 쉬이 피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떼왔는데 재고가 너무 많아 못 팔고 남는 게 일쑤였습니다. 아들은 점점 확신을 잃었던지 어깨가 점점 처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언젠가 잘 될 거란 믿음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딸은 똑소리 나는 똑순이였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사범대에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임용이 어렵다 보니 쉽게 꿈꾸던 교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딸은 그래서 힘들어했어요. 꿈이 안정적인 교사여서 어떻게 해서든 임용에 붙으려고 노량진 고시원에 각오했는데 자꾸만 간발의 차로 떨어졌습니다. 딸에게 돈도 많이 들었어요. 고시원비랑 책값이랑 학원비 용돈까지 하면 거의 1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애들 어렸을 때는 시댁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 돈을 다 쏟아부었는데 시간이 흘러 자식들 뒷바라지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 내 팔자가 이래저래 사납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시댁 식구들이랑 자식들은 달라서 저는 웬만하면 하고 싶은 건 나중에 후회로 남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딸은 졸업하고 5년 정도 임용 준비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던지 조심스럽게 노량진 고시원 방을 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무래도 공부 좀 쉬려고 5년 정도 엄마 도움만 받았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이번에 기회가 좋아서 기간제 교사로 들어갈까 해. 그래 쉬엄쉬엄 가고 이참에 엄마는 너 좋은 사람 있으면 시집 갔으면 좋겠다. 선자리 한번 봐볼래? 에이 무슨 선자리야 공부만 해서 제대로 인생을 즐기지도 못했는데 벌써 결혼하면 내 인생 억울해서 어떡해. 이거사 너 이제 내일 모레면 30이야. 나이 30 되면 만남에 기회가 점차 줄어들어. 엄마는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가는 모습 보고 싶다. 몰라 나 더 이상 엄마 부담 주기도 싫고 이제 나도 돈 벌어야겠어서 일단 취직부터 했어. 그 전에 여행이나 좀 다녀오려고. 그동안 싸움했던 머리 좀 식히게. 저는 딸에게 이참에 교사고 뭐고 다 때려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얼른 시집이나 가라고 했지만 딸은 요즘 애들답게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가슴 답답하게 여행이나 가겠다고 하는 딸이 철이 없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제게 부담이 되기 싫다면서 유럽 여행을 간다고 500만 원 가까이 가져갔는데 또 안 줄 수는 없겠더라고요. 9박 11일 여행을 다녀오면서 딸은 선배의 소개로 기간제 교사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교사 일이 어렵다 했지만 못 이룬 꿈에 대한 한을 풀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들도 이 무렵에 꾸준히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해서 조금씩 수익을 보기 시작했고 제 장사도 잘 되었으니 그래도 다 잘 살게 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몸 건강히 제 짝들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딸은 기간제 교사이면서 제가 바라던 대로 좋은 남자를 만나고 있었고 아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은 동대문에 오가다가 단골로 거래하던 여직원과 잘 알게 되어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비슷한 시기에 잘 되고 비슷한 시기에 결혼하게 될 것 같아 저는 마음이 한결 편한 것 같았습니다. 직업적으로 다들 크게 잘 살게 되거나 안정이 되거나 한 건 아니지만 다들 자식 결혼 못해서 끙끙 앓는 사람들 제 주변에는 많았거든요. 제 옆에서 장사하는 생선가게 정씨 아줌마도 그 뒤에서 파는 잡곡 가게 박씨 언니도 모두 자식들이 장성했는데 시집장가를 가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었는데 저는 정말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들어 시장 상인들끼리 얘기가 나올 때 자꾸만 절로 한숨이 쉬어졌습니다. 나는 그냥 우리 자식들 결혼하는 거 포기하니까 맘도 편하고 돈도 안 들어서 좋더구만. 에이 요즘 애들 다 자기가 벌어서 가지. 솔직해져 봐. 순희 언니 부러워서 그렇잖아. 우리 자식들 바빠서 돈 쓸 시간이 없어서 차곡차곡 돈은 많이 모아 놓았는데 상대가 없으니 내가 애가 타네. 시집장가 간다 하니 솔직히 좋긴 한데 식장 들어가 봐야 그것도 아는 거지. 근데 내가 돈이 생각보다 많이 모아 놓질 못해서 걱정은 좀 되네. 아들 말 맞다나 인터넷 쇼핑몰은 점점 붐을 타기 시작해서 제 겨울 매출을 뺏기고 있기는 했습니다. 아직은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덕분에 덕을 보고 있긴 했지만 조금만 알아도 인터넷 쇼핑을 하고는 했으니 이제는 업종을 변경해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돈은 어쨌거나 벌면 되니 모아뒀던 예금 통장이며 적금 통장이며 깨서 언제든 자식들 시집장가 보낼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좀 더 만난 시간이 길고 여자가 1살 정도 더 연상이라 금방 결혼을 할 것 같았는데 의외로 딸이 먼저 만나던 남자를 제게 소개했습니다. 엄마 내가 만나는 사람이야. 인사해요. 우준씨 우리 엄마예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민정이랑 미래를 약속한 김우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민정이랑 오래 사귄 것 같지 않은데 벌써 결혼을 하려고 하네. 우리 딸이랑은 어떻게 만났어요? 사실 민정이랑은 유럽에서 만났어요. 제가 유럽에 출장이 많아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운명적으로 만났어요. 사위는 말도 곧잘하고 성격도 서글서글하니 좋아 보였습니다. 성격이 살갑고 예의도 발라 좋아 보였고 딸이랑도 잘 어울렸는데 저는 사위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이면 했습니다. 아마 모든 친정엄마의 소원일 겁니다. 딸이 안정적이고 돈 잘 버는 남편 만나서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고 살기를요. 딸에게 진작에 만나는 사람 직업이 뭐냐고 물었을 때 딸은 그저 사업하는 사람이라고만 했고 웬만큼 돈도 잘 버는 사람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은 좀 못 벌더라도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으면 했습니다만 딸은 아무래도 결혼을 염두에 두고 온 것 같아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사위가 돈을 많이 버는 편인지 저 만난다고 촛불 한우 세트로 사주고 얘기 들어보니까 딸 명품 핸드백이랑 구두도 사줬다고 했습니다. 사는 곳을 가보니까 펜트하우스에서 산다 하는데 그래도 좀 돈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해서 안정적인 게 다 무슨 소용이냐. 돈이 최고지 싶어서 저는 딸의 결혼을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상견례에서도 사돈들도 다 교양 있고 배우신 분이라서 뭐 하나 걸릴 것이 없었기는 했습니다. 딸은 기간제 교사로 취직한 지 1년 만에 유명한 호텔에서 바로 사위랑 결혼했습니다. 사돈들이 워낙 손님들을 가려서 시장에서 만난 장사하는 언니 동생들은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친척이랑 몇몇 친한 지인들만 불러서 하객들은 압도적으로 사위 쪽이 훨씬 많았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얼핏 듣다 보니 사위가 미국에서 공부를 오래 했는데 대학도 좋은데 나오고 국내 대기업에 있다가 자기가 사업하려고 독립해서 나왔다 했습니다. 다들 능력 있고 너무 좋다 해서 저도 그런가 보다 했지 정확하게 사위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고 대학도 미국의 대학이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돈들이 딸이 교사라고 주위에다 자랑을 해놨나 봅니다. 사위가 어디 갔는지 자리 비운 사이 딸이 시부모님 옆에서 진담을 흘리고 있는데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제가 무슨 일인지 궁금해 딸을 감싸려 가니 안 사돈이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교사랑 결혼한다 해서 그나마 교사 정도는 우리 집안에 나쁘지 않다 여겨 주변에 얘기를 했더니만 기간제 교사라고 하네요. 이거 속인 거 아닙니까? 네, 우리 딸이 처음부터 기간제 교사라고 안 했나요? 아니요. 분명히 교사라고 했습니다. 참 결혼식장 당일날 물을 수도 없고 속상하네요. 정말 저는 딸을 바라보았고 딸은 얼굴도 들지 못한 채 조마조마해 보였습니다. 왜 우리 딸이 주인공인 결혼식장에서 난감한 기분이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막말로 정말 딸이 잘못됐다 한들 나중에 따로 신혼여행 다녀온 후 불러서 조심스레 얘기를 하면 될 것이지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이게 무슨 행동인가 싶었습니다. 저같이 가방끈 짧고 무식한 사람도 이런 배려는 있겠다 싶었는데 난생 처음 만난 사돈들은 자기들 감정만 제일이고 배려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야말로 이 결혼식을 파토내고 나오고 싶었지만 그래도 딸이 원해서 한 결혼이니 일단 사돈들을 진정시키고 나중에 얘기하자 하며 곧 돌아온 사위에게 딸을 맡겼습니다. 아들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상당히 무리하다 여긴 것 같았습니다. 참 민정이 앞길도 어둡네요. 남편도 중요하지만 시댁 식구들이 제일 중요할 텐데 엄마는 제가 데려온 사람한테 너그러운 시어머니가 되실 거죠. 나는 귀한 식구한테 안 그러지. 요새 며느리 입김도 세져서 다들 며느리살이 해야지 아들 장가 보낼 수 있다더라. 그나저나 우리 민정이 시댁 갈 때마다 바늘방석이 아닐까 걱정이 되네. 저는 어찌 되었든 결혼식이 끝나고 사위와 함께 어두운 표정으로 신혼여행 다녀온 딸이 걱정이 되었고 제발 무사히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만을 바랬습니다. 딸은 신혼집을 시댁 근처로 얻어 시댁에 매일 출입하느라 바빴는데요. 직장 다니랴 시댁 비위 맞춰 주랴 주말에는 내내 시댁에 머물면서 저하고는 연락조차 잘 되지 못했습니다. 어쩌다가 연락이 되면 딸은 항상 시댁에 있었고 눈치 보느라 조심스럽게 제대로 통화조차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시집가서 행복하게 잘 살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더니만 정작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하도 딸 걱정에 잠 못 이루니 함께 있던 아들이 저를 더 걱정하며 동생 신혼집에 집들이를 하자고 사위에게 직접 전화해서 날짜를 잡았습니다. 아이고 뭘 그런 걸 제 허락을 받으십니까? 민정이가 좋다 하면 전 언제든 오케이입니다. 저희 집에 편하게 오세요 형님. 그래 그럼 말 나온 김에 이번 주 한번 집에 들를게. 매주 시댁에 가는 것 같던데 이번 주 한 번만 민정이 친정 식구들에게 양보해줘. 여부가 있겠습니까? 저희 부모님도 저희 가까이 계셔서 함께 보내고 싶어 하셔서 저희가 가는 것뿐이에요. 뭐 드라마에서나 보는 것처럼 시집살이 시키려고 민정이랑 부모님 댁 가는 거 아니에요.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려요. 사위는 혹여나 오해할까 봐서라는 이유를 들고 자기 부모님을 감싼 뒤 언제든 신혼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신혼집은 사위 이름으로 월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조금 더 변두리에 가서 전세로 살라고 하고 싶었지만 사는 곳이 곧 자신을 드러낸다고 말을 하며 강남의 월세에 살았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의 월세를 내며 사는 사위가 얼마나 버는 돈이 많으면 그럴까 싶기도 했지만 좀 낭비하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딸은 여행 좋아하는 거 빼고는 근검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는데 사위랑 살다 보니 물들어서 씀씀이가 커졌습니다. 일단 먹는 것부터 입는 것까지 다 달라지고 주변 시선을 많이 신경 쓰며 알게 모르게 과시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명품의 명자도 모르는 애였는데 사위랑 함께 살면서 명품 가방이며 지갑이며 옷들이 많아져 드레스룸 하나에 빼곡 쌓였습니다. 가끔 전화 통화할 때도 친정엄마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은근슬쩍 자랑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라이터 하나도 명품 쓰고 또 고가의 시계를 좋아하는데 최근에 3억 5천짜리 시계를 샀더라고. 조만간 나도 유럽 출장 갔을 때 시계 하나만 사다 달라 그러려고. 아이고 3억 5천짜리 시계가 웬 말이냐. 차라리 보태서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라. 돈 그거 아깝지도 않니?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월세 사는 거야. 세금 내기 싫어서 우리 남편이 사업해서 한 달에 많이 벌어오면 수천만 원 벌어오는 사람인데 그깟 전세 못해서 그렇겠어. 너무 그렇게 있는 척하는 사람 믿지 마라. 너 김서방 잘 알아보고 결혼한 거 맞지? 엄만 날 뭘로 보고 코넬대 몰라? 우리 남편 코넬대 출신이야. 영어도 얼마나 잘하는데 시부모님부터 대대로 강남 출신이라 그런지 온몸에 부티가 흘러 엄마도 받잖아. 카드도 원하는 대로 쓰게 하고. 나 진짜 엄마가 보내준 여행 가서 봉 잡아서 돈 많은 신랑감 만난 것 같아. 내 친구들 나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딸이 으스대며 어깨가 올라가는데 사실 딸이 잘 살고 좋다 하는데 싫어할 부모가 없었습니다만 저는 왜 이렇게 느낌이 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옷 장사하며 워낙 아등바등하게 살아서 그런가 딸은 저와는 다른 세계에 사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위와 딸의 허락을 받은 후 저는 아들과 함께 딸의 집들이를 갔습니다.
아무리 딸네 집 가는 거지만 그래도 집들이 가는 거니 뭐라도 사가야겠다 싶어 사위가 우리 집 올 때 사왔던 한우 사갖고 갔습니다. 그것도 백화점에서 말입니다. 얼마 양도 안 되는 것이 30만 원 넘는 것이 비쌌지만 괜히 장모가 고작 뭐 사왔다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사가지고 갔습니다. 아들은 제 맘도 모르고 투덜투덜 그냥 동생네 집에 가는데 편히 가벼운 거 사갖고 가면 안 되냐고 했지만 저는 연륜이 있어서 그런지 뭐 하나하나가 다 딸에게 흠잡힐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 돈 아끼지 않고 사갖고 갔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배를 눌렀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점심 먹고 2시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왜 없나 싶어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더니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딸에게도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약속을 잊은 건가 싶었습니다. 집에도 없고 전화도 안 받으니 무엇보다 아들이 기분이 많이 상한 것 같더라고요. 뭐야 오라면서 집에 없는 경우는 무슨 경우야 화나네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깜빡 잊을 수도 있지 일단 조금만 기다려보자 아들이 화를 내니 더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줄 알았으면 한우를 괜히 샀나 싶었습니다. 집들이 선물 앞에 놓고 나중에라도 다시 오면 되는데 한우는 아무래도 고기다 보니 폭염 날씨에 상할 염려도 있고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 초조하기만 했습니다. 30분 정도를 아들과 함께 우두커니 있었는데 아들은 계속 끈질기게 전화를 하고 있었네요. 그러다 덜컥 전화를 받는데 바로 사위였습니다. 아들은 목소리 듣자마자 벌떡 일어서며 내질렀습니다. 야 너 뭐야 사람이 약속을 하면 지켜야지 나 혼자 온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도 같이 왔는데 너 사업하는 자식이 이렇게 약속 안 지켜도 되는 거야 아니면 너 우리가 만만해서 그래 아 죄송해요 형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운동하다가 갑자기 다치셨다는 연락을 받고 허둥지둥 병원으로 왔다가 정신이 없었어요. 뭐 그거 정말이야. 아들은 깜짝 놀라며 제게 소근거리며 왜 집이 비워졌는지 말해주었고 저 역시 놀라며 사위에게 잘 말해주라고 입모양으로 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랬었구먼 미안하네. 그런 줄도 모르고 바깥 사돈 어르신은 좀 괜찮으셔. 네 깁스하셨어요. 당분간 제가 가까이 있는 자식이라 좀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도 요새 몸이 안 좋으셔서요. 저런 미안하게 됐네. 지금 그럼 민정이도 같이 있어. 좀 바꿔주겠어. 아니요 민정이는 지금 저희 집에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님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들어누웠는데 민정이가 간호하고 있어서요. 사위와 딸이 사돈들의 몸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에 걱정이 되어서 아들에게 전화를 바꿔달라 했습니다. 아들은 제게 전화를 바꿔주었습니다. 김서방 나일세 부모님들 많이 편찮으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이라 조금 회복 속도가 느릴 수 있어 자네가 곁에서 잘 좀 봐드려. 민정이한테도 잘 알아듣게 말하고 죄송해요 장모님 진짜 제가 면목이 없어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먼 길 오셔서 제가 당연히 대접해 드려야 하는데 아닐세 다른 것도 아니고 부모님 때문인데 우리가 이해해야지. 근데 우리가 먹으라고 백화점에서 한우를 사왔는데 아무래도 밖에 두면 상할 것 같아서 아쉽지만 그냥 가져가는 게 낫겠지. 백화점에서 한우를요. 잠깐만요. 장모님 사위는 급히 전화기에서 얼굴을 떼고 바깥 사돈이랑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사위 전화기가 좋은지 속닥거리는 소리가 전화기를 통해서 들리긴 했습니다. 물론 뭐라 그러는지는 모르는 소리였지만 뭔가 개운치는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윽고 사위가 다시 받았습니다. 한우 기왕 사오신 거니까 혹시 관리실에 좀 맡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관리실은 에어컨이 가동되니까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거 관리실에다 맡기면 되나? 네 아니면 어차피 안 사람 가까우니까 잠깐 들렀다 가라 할게요. 그래도 사오신 성의가 있는데 제가 마음이 안 좋네요. 마음이 안 좋을 것이 뭐가 있겠나 싶었습니다. 물론 딸내를 위해서 비싼 한우를 사온 거긴 하지만 막말로 딸내가 없어서 갖고 가게 되면 우리가 먹으면 될 일이기는 한데 근데 한우는 또 그냥 가져간다 하니 아깝기도 하고 돈을 일달에 수천만 원씩 버는 사람이라더니 이깟 30만 원대 한우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어이가 없을 지경이기는 했습니다. 아들도 사위의 말에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쨌거나 알겠다고 하고 딸이 한우 때문에 잠깐 집에 들른다고 하니 얼굴 보고 집 구경이나 휙 돌다가 가야겠다 싶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설마 친정엄마와 오빠가 왔는데 그래도 집안에 들어와 냉수 한 잔으로 목을 축일 수 있게 해주겠지 싶었습니다. 아직도 더운 여름이었기에 입고 온 옷이 땀으로 젖어가고 있었고 아들은 특히나 땀이 많아서 줄줄 땀이 났습니다. 이윽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딸이 도착했습니다. 바깥에서 기다린 지 1시간이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딸의 얼굴을 보니 기다린 시간조차 잊을 만큼 반가웠는데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기는 했습니다. 민정아 너 요새 힘드냐? 왜 이렇게 살이
빠져서 세상의 학교 일도 힘들 텐데 주말에는 좀 쉬어야지 안 사돈 많이 편찮으시든 아니야. 시부모님 편찮으신데 내가 어떻게 쉬어 한우 어딨어. 오빠가 들고 있는 게 한우야. 딸은 피곤한 듯 머리를 쓸었고 이내 아들이 갖고 있는 한우를 보고서는 챙겨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딸은 들어오라는 소리를 1번 안 하고 무심하게 한우만 가지고 쓱 들어가는데 도어락. 문이 스르륵 닫히려는 거 얼른 아들이 발을 문 사이에 틈에 집어넣었고 엄마 한 번 들어가요. 얼마나 잘 사는지 우리 눈으로 봐요 하면서 저를 먼저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딸의 살림살이가 생각한 것보다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저는 하도 사위가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기도 하고 그 집안 격에 맞는 혼수를 해야 한다는 딸의 말에 1억 원을 내어줬었는데 집안 가구들이 하나같이 다 옛날 가구 같았고 여기저기 까지고 칠도 벗겨진 게 적어도 10년 이상은 쓴 가구 같아 보였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가구의 모양이나 유행 봐서는 20년 더 지나 보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장롱이나 식탁도 그렇고 심지어 요즘 사람들 취향에 맞지 않는 자개장까지 있는데 딸도 저희가 들어온 곳을 의식해 빨리 시어머니께 돌아가야 한다며 내보내려 했습니다. 그 사이에 아들이 화장실이 급했던지 화장실을 쓰고 있었는데 딸은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냅다 빨리 나오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오빠는 주인 허락도 안 받고 화장실을 쓰면 어떻게 해? 야 아무리 니네 집이지만 가족끼리 무슨 화장실 쓰는 것도 허락 맡아야 하냐. 그나저나 너 집안 가구들이 왜 이렇게 우중충해. 나는 고물상인 줄 알았다. 아들이 숨기지 않고 대놓고 얘기하자 딸의 얼굴이 확 빨개졌습니다. 당황하는 듯 일단 우리를 빨리 내보내려고만 하더라고요. 아들은 끝까지 안 나가고 아니 1억 원씩이나 해갔으면서 집안 살림을 죄다 중고로 샀냐고. 자개장은 또 뭐냐고 말을 하니 그제서야 말했습니다. 자개장은 시할머니가 쓰시던 거라서 돌아가실 때 유품이라고 우리 집에 놓겠다 하셨어. 그래야 남편 사업이 잘 된다고. 다른 가구들도 시댁에 쓰던 것들인데 남편이 사실 좀 있다가 미국으로 갈 수도 있다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그냥 시댁 쓰시던 걸로 쓰자고 하더라고요. 다 그때 당시 몇천만 원씩 비싸게 준 고풍스러운 가구라며 버리기 아깝다고 우리 주셨고 우리 돈으로 시댁 가정가구 해드렸어. 뭐 그럼 니들이 지금 시댁에서 몇십 년씩 갖고 있던 가구를 물려받고 시댁에선 다 새로 바꾼 걸 쓰고 있다는 거냐. 시부모님이 가구는 옛날 게 좋다고 해서 남편도 그렇게 결정한 거야. 근데 엄마 안 좋게 볼 건 아니야. 이 가구들 다 비싼 거더라고. 다 수입 가구들이야. 재질도 좋고 단단해서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딸은 사위를 정말 좋아했던지 아니면 공부만 하느라 순진무구했던 건지 답답한 소리만 했습니다. 사돈네들이 괘씸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가 신혼집에 새롭게 부부가 될 애들 가정 가구들을 자기네들이 쓰던 것을 주고 자기네들은 딸 돈으로 아니 정확하게는 내 돈으로 가구들을 바꿨으니 말입니다. 더군다나 할머니 유품은 또 뭘 합니까? 왜 거기에 할머니 유품을 아들 신혼집에다 넣을 수 있는지 사고방식도 참으로 해괴하고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사돈에게 전화를 걸어서 왜 그랬는지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아프다는 사돈한테 따지기도 그렇고 일단 딸의 입장이 있으니 참기로 하고 사위에게 물어보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아무렇지 않아 보였으면 이 상태에서 집들이를 하려고 했던지 사위가 입이 천상유수라 무슨 말로 우리를 현혹을 시키려고 하는지 착잡하기만 했습니다. 딸은 어느새 한통속이 되어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미 시댁 식구가 된 듯 했습니다. 사위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사위 감싸기에 급급하고 시댁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아무튼 둘러봐서 다행이기는 했으나 기대한 만큼 사는 것 같지는 않아서 돌아오면서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딸은 바로 자기 시댁으로 가게 되었고 차라리 보지 말 걸 착잡함만 가득했습니다. 딸과는 그 이후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연락도 힘들기도 했지만 자꾸만 딸의 상황을 알수록 제 마음이 안 좋을 것만 같아 굳이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위로해 주었는데 아들 역시 조만간 결혼할 사람을 데려온다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에게 몇 번이나 사람 잘 보고 결혼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아들은 그럼 일단 데려오는 사람을 엄마가 봐보라고 엄마가 싫으면 결혼 안 하겠다고 넉살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과연 아들이 데려온 여자는 제가 볼 때는 괜찮기는 했는데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위도 첫인상은 좋았지 이렇게 수상한 구석이 있을 줄 몰랐으니 며느리에 대해 신경이 곤두서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사위와는 달리 얼굴도 자주 보고 제게 잘하려는 모습을 보고 저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네 부모님과도 상견례를 했는데 집안도 우리랑 비슷한 것 같고 마음 편하게 아들을 장가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도 계속 보니 사람이 좋고 무엇보다 알뜰하고 똑순이더라고요. 워낙 저한테 싹싹하니 잘하니 저 역시 우리 며느리들 아이한테 마음을 열고 딸마냥 잘해주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결혼식장 예약하고 왔는데 좀 저렴한 데서 하기로 했어요. 겉으로 볼 땐 좀 낡았는데 내부 인테리어를 해서 싹 달라진 기념으로 이벤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장 홀도 무료 대여로 해주고 식사비도 딴 데보다 30% 저렴해요. 알뜰하고 저렴히 하는 거 좋긴 한데 손님들 모시는 자리이니 손님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음식이 제일 중요하고 주차도 중요하고 걱정 마세요. 음식 시식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깨끗하고요. 주차장도 옛날 건물이라 새로 지은 예식장들보다 더 넓어요. 나중에 한 번 더 시식하러 가요. 어머님 시식 쿠폰도 제가 졸라서 한 번 더 먹을 거 받아왔어요. 며느리는 이토록 알뜰하며 뭐 하나 결정할 때는 저와 의논을 했습니다. 저는 잠깐 그러는 신용만 하는 줄 알았는데 며느리는 참으로 한결같았던 아이였습니다. 이래서 끼리끼리 살아야 하나 봅니다. 드디어 아들의 결혼식 날이 되었고 딸은 아들네 결혼식에 명품을 두르고 사위 팔짱을 끼고 나타났습니다. 그때 집들이하고 난 이후로 처음이었는데 딸은 그나마 두터운 화장으로 가려서 그런지 얼굴이 좀 좋아 보이기는 했습니다. 딸의 상징이었던 싱그럽고 환한 미소 대신 도도하고 차가운 딸의 표정이 가족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지 오빠 결혼하는 좋은 날 뭐가 그리 결혼식장과 음식들 심지어 하객들마저 지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지 딸의 얼굴에서 예전 딸의 오만한 시부모님 표정이 깃들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결혼식장 좀 좋은 데로 하자.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장인데 이게 뭐야? 음식도 별로 맛없어 보이고 호텔 아니더라도 새로 생긴 데 많은데 꼭 이런 곳에서 해야 돼. 너 오빠 결혼하는데 말 조심해라. 오빠 내외가 알아서 결정한 일인데 왜 네가 가만히 있다가 이런저런 말을 해. 너는 네 오빠 결혼하는데 신경 쓰지 말고 네 앞가림이나 잘해. 네 오빠는 잠깐 볼. 결혼식장은 오래된 곳에서 하지만 집안들이는 신혼살림들은 다 새 제품들이다. 딸의 얼굴이 화끈거리며 더불어 사위도 내색 안 하려 했지만 표정이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위 앞이라 모른 척하려고 했습니다만 딸이 계속 좋은 날 아들의 결혼식장을 깎아내리는 게 얄미워서 저도 모르게 한 소리 하고 말았습니다. 딸과 사위는 음식도 안 먹고 딸과 함께 바쁘다는 핑계로 일찌감치 돌아갔습니다. 심지어 가족 사진도 딸만 찍었지 사위는 화장실 핑계를 대며 끝내 찍지를 않았습니다. 정작 아들과 며느리가 신경도 안 써서 유야무야 넘어가기는 했는데 제가 참 멋쩍어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아들은 신혼여행을 다녀와서부터 이제 가장이 되었다는 책임감으로 며느리와 함께 열심히 일했습니다. 며느리가 동대문에서 오래 머문 덕분에 저는 제가 물건을 떼오는 곳보다 더 좋고 가격도 저렴한 곳에서 거래를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며느리가 복덩어리였습니다. 아무리 사위가 대단하고 미국 명문대다 강남에서 산다 어쩐다 하더라도 우리 며느리와 자꾸 비교가 되며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아들 며느리와 동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도 하고 시장과 동시에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해서 같이 물건을 파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제가 파는 옷을 입고 홍보를 해주어서 저는 아들 내외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어 하루가 다르게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한 것과는 달리 온라인의 파급력이 남달랐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더 비싸게 팔기는 하지만 인터넷에서 박리담회식으로 조금 덜 남고 많이 팔게 되니 제 수고로움도 덜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돈을 벌어 있는 집을 팔고 좀 큰 평수로 비싼 동네에다 집을 샀습니다. 혼자 사는데 큰 평수를 사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당시에 작은 평수에 비해 큰 평수가 너무 저렴하게 나와서 내친 김에 그리 산 것이었습니다. 대궐같이 큰 집에서 혼자 사니 가끔 외롭기는 했지만 아들 내외가 자주 찾아와 줘서 고마웠습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되어 집안의 경사가 줄을 이었고 저는 첫 손자를 품에 안게 되며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했습니다. 딸도 조카를 봤다는 소식에 애를 빨리 가지려고 병원에 다니다가 힘들게 아이를 갖고 낳게 되었습니다. 아들 쌍둥이다 보니 키우기 벅찼던지 친정일이라며 선을 그었던 딸이 오래 연락 없었던 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사 오면서 그래도 우리 집이랑 가까워졌잖아. 나 힘들어서 그런데 같이 와서 애 좀 봐주면 안 돼. 안 될 것은 없다만 나도 일해야 해서 옆에 시어머니한테 자주 드나드는데 시어머니께 좀 부탁하면 어떻겠냐 아니면 네 신랑 능력 좋다니 베이비시터를 드리던지. 딸하고는 참으로 오랜만에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이었지만 그간 감정이 좋지 않았던지 자꾸 말투가 삐딱하게 나왔습니다. 딸은 제 말투를 꼬집으며 도와주기 싫으면 관두라고 전화를 끊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던지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전화를 해서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줘. 우리 시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셔서 많이 못 도와줘. 베이비시터는 남편이 못 믿겠다고 그러고 엄마밖에 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 거리도 30분밖에 안 되니까 내가 우리 애들 데리고 갈게요. 딸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아무리 딸과 사위가 얄미운들 제가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김없이 딸은 저를 자기네 집으로 오게 하지 않고 자기가 오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낡은 가구들이 걸렸었나 봅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친정엄마마저 딸에게 마음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딸이 원하는 대로 하게끔 두었습니다. 쌍둥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애기들이 아주 예뻤습니다. 손주들이니 당연히 고슴도치인 마음으로 예쁠 수밖에 없었지요. 저는 9층 넓은 평수 아파트를 샀지만 인테리어를 손보고 들어와서 깨끗했습니다. 딸은 저희 집에 처음 왔는데 대궐같이 넓은 데다 인테리어까지 깨끗하니 감탄을 감추질 못하는 게 느껴졌지만 애써 티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연륜이 있는데 딸의 감정이나 표정 하나 모르겠습니까? 이참에 저는 우리 집을 보여줬으니 사위 한번 오라 했지만 딸은 아무 말도 하질 않았습니다. 딸은 다른 기간제 교사 자리를 구했다고 하는데 지금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출퇴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손주들은 저한테 맡기고 자기는 퇴근한 후 7시나 8시쯤 찾으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일이 더 늦을 때가 있으면 사위가 아마 데리러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육아가 힘든 건지 아니면 결혼 생활이 힘든 건지 딸은 점차 말라가고 있는데 그게 참 안쓰러웠습니다. 저도 쌍둥이 손주들 육아하는 게 힘들기는 했는데 아들이 저 힘들다고 몇 시간 정도 사람을 쓰게 해줘서 그나마 조금 나았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평일에 하루 정도는 직원들한테 맡기고 쉬는데 쌍둥이 조카들이며 손주며 한꺼번에 본다며 다 같이 저희 집에 모이고는 했는데 이럴 때 집이 넓은 게 참 좋았습니다. 그날은 딸이 조금 일찍 퇴근해서 아들 내외와 만났는데 저녁 식사를 차리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내친 김에 딸에게 저녁을 먹고 가라 했고 딸은 못 이기는 척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차린 밥상에 특별한 반찬 없이 평소에 먹던 것들인데 딸은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한 공기 후딱 해치우고 아쉬운 듯 반찬을 집어먹어서 제가 내친 김에 한 공기 더 주려 하니까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음은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이유 때문에 망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자 눈치 빠른 며느리가 그 모습을 포착하며 딱 말했습니다. 아가씨 충분히 말랐어요. 한 공기 더 먹는 것 가지고 관리 못했다는 소리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당길 때 드세요. 결혼도 했는데 오히려 살 좀 붙으면 더 예쁘고 좋아 보여요. 그러자 딸이 머뭇거리더니 이내 젓가락을 내려놓고 괜찮다고 이제 집에 가야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근데 사위분도 돈 잘 버시고 잘 산다면서 왜 굳이 1시간 거리에 기간제 교사를 하려는 거예요? 그것도 쌍둥이까지 어머니한테 맡기고요. 경력 단절될까 봐 그래요. 그래도 일을 해야 하잖아요. 저는 집에 있는 것보다 일하는 게 더 좋아서요. 돈이랑은 상관없어요. 아무리 일도 중요하지만 저는 아가씨한테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혼자 쌍둥이 보시기 힘들어서 저희가 사람 붙였지만 사실은 아가씨가 해야 할 일인 거잖아요. 일 그만두시고 어머님이랑 같이 애들 어린이집 보낼 때까지는 육아에 집중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지랖게 참견 마시고 언니 일이나 잘해요. 언니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모르겠지만 왜 자꾸 남의 일에 참견하는지 모르겠네요. 아가씨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가족 일이니까 제가 걱정되니까 그렇지요. 쓸데없는 걱정도 오지랖이에요. 엄마 앞으로 새언니 올 때는 나한테 미리 알려줘. 무례해서 되도록 마주치고 싶지가 않네. 딸은 쌍둥이들을 데리고 갔고 제가 차에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딸은 몹시도 기분이 나빠 보여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다음날에는 어김없이 언제 그랬냐는 듯 쌍둥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어찌 보면 오빠네가 사람 써서 도와주는 건데도 고맙다는 한 소리 안 하고 며느리를 적대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는 딸이랑 사위가 같이 왔더라고요. 사위 또한 멀끔하니 깨끗하고 넓은 제 집에 잠시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이리저리 잘 뜯어보는데 갑자기 처갓집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겉으로는 쾌활하면서도 저희 집 못 산다고 은근히 무시하는 듯 보였는데 기분 탓이었던지 집을 보면서부터 공손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사위가 그동안 잠깐 외국으로 출장 가서 집 일을 신경 못 썼다며 미안하다고 하고 제게 손주들을 봐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쌍둥이 맡기고 데리러 같이 오겠다고 살갑게 굴었습니다. 저녁 식사도 항상 저희 집에서 같이 하고 가기 시작했고 제 반찬 맛있다고 자기 어머니 요리 솜씨보다 좋다며 칭찬을 했습니다.
저도 사위가 그렇게 나오니 언제부터인가 마냥 나쁘게만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집 가구들도 다 무슨 사정이 있겠지 싶어서 묻지 않고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사위와 딸은 매주 가던 시댁도 한동안은 가질 않고 저희 집에 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나들이도 가고 산책도 갔습니다. 오히려 딸 내외가 일이 제 곁에 있으니 아들 내외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내외도 바쁘다는 이유를 들고 못 찾아왔는데 딸 내외를 피하려고 하는 게 느껴져서 마음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아들 딸이어서 그런가 딸딸이었으면 덜 그랬을라나 가족끼리 한마음 합치기가 어렵다 했는데 힘들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울면서 애들을 찾으러 왔더라고요. 늘 같이 보이던 사위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딸이 울면서 찾아왔길래 깜짝 놀라 무슨 연유인지 물어보니 처음에는 대답을 안 하고 겨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남편이 하던 사업이 좀 잘못된 모양이야. 저번에 출장 길게 가서 일이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더라고. 미안한데 엄마가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돼? 아니, 빌려줘. 꼭 갚을게. 사업 빚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어느 정도 사업이 잘 되어 모아놓은 돈도 있고 해서 사위가 어렵다 하니 가급적 딸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만 딸에 비해서 나온 금액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한 10억 정도, 그 정도 필요해. 10억 에그머니나 무슨 사업 빚을 그렇게 많이 졌어. 그것도 많이 줄인 거야. 그것 때문에 갖고 있던 명품들이며 다 팔아서 메꿨는데도 손해가 메꿔지질 않더라고. 엄마가 눈 딱 감고 도와주면 안 돼. 저번에 오빠네 쇼핑몰 보니까 엄청 잘 되는 것 같던데 엄마도 같이 하는 거 맞잖아. 우리 남편이 못해도 매출 수십억 원 될 거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 사위의 빚이 10억이나 되는 줄 몰랐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많았는데 명품 팔아서 다 갚아놨으니 그 정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저도 사실 아들 내외가 얼만큼 많이 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새 매출이 제법 많이 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한테도 매달 쌓이는 액수가 제법 되었으니까요. 대출 끼는 거 싫어서 전액 현금으로 건물을 사려고 모으고 있었는데 딸이 울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사위비 때문에 잘못하면 길거리 나앉게 생겼다며 통사정을 했습니다. 시부모님한테 얘기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하니 딸이 머뭇거리며 사실은 시부모님이 진작에 아들 빚이 있는 것을 알고 연락 끊고 나 몰라라 했기에 시댁 간 지도 오래되었다. 말을 했는데 아들 딸이 시댁에 못 가서 주말에 우리 집에 올 수 있었구나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었던지라 저는 일단 고민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겠다 했는데 딸은 마치 제가 허락이라도 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딸은 정말로 절실해 보여서 제가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엄마 고마워. 내가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 난 엄마밖에 없어. 그동안 엄마 내가 서운하게 한 거 다 있고 앞으로 효도할게. 고마워. 엄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한 건데 만약 안 되면 어쩌려나. 일단 딸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 말이었지만 그 말이 후회되며 걱정이 태산이기는 했습니다. 아들이랑 한번 의논해 봐야겠다 싶어서 저는 아들에게 연락을 해보았는데 아들이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 오면 항상 다시 전화를 주던 아들이었는데 하루 왼종일 연락이 없길래 저는 궁금하던 찰나에 며느리한테 다시 연락해보니 며느리 목소리가 좋지를 않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마침 연락드리려던 찰나였는데 이제부터 아가씨 쌍둥이 조카들 돌보는데 사람 써주는 일 못 해드릴 것 같아요. 그래, 뭐 일단 애들 다 컸으니 이제 기관에 맡기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보다 너 목소리가 왜 그러냐. 혹시 무슨 일 있어? 며느리의 전화통화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저는 전화기가 끊어진 줄 알았어요. 여보세요. 새하얘 하다 다시 부르니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좋지 않은 예감을 느끼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말씀 죄송한데 저희 크게 사기당했어요. 사기를 당했다고? 네, 저희 다 망했어요. 남편도 저도 너무 돈 욕심을 내었던지 좋은 조건에 확장을 하려다가 사기당해서 지금 전 재산 다 날리게 생겼어요.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며 처음에는 순조롭게 잘 나가던 사업이었지만 더 큰 성공을 위해 무리하게 투자하고 검증되지 않은 조건에 매달리다 결국 사기를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시간이 남들보다 오래 걸리긴 했지만 탄탄하게 사업 확장을 해나가는 아들 내외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리숙하게 사기를 당해 한순간에 망하나 싶었습니다. 직접 옷을 만들어 팔면 마진이 더 남는다고 해서 아예 옷을 만들어서 팔려고 디자이너도 섭외하고 중국 공장이랑 거래를 터는데 이게 중간에서 크게 문제가 생겼던지 한순간에 다 날렸다고 했습니다. 경쟁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전보다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일도 한몫하기는 했습니다. 계속해서 매출에 밀리다 보니 안 되겠다 싶었던지 노선을 다른 곳으로도 틀려고 새로운 도약을 해보려다 이게 잘 안 된 데다 사기까지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도 당시 손주들을 보느라 시장 일을 정리하게 되었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가 맡은 일마저 아들내외가 처리하게 되면서 다 맡긴 거였는데 아들이 욕심을 부리고 사업을 확장하려 하면서부터 일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떻게 해서든 급한 불을 꺼보려고 확장하는 사업 자금을 풀로 다 가져다 써서 대부업체까지 손을 댔는데 그게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갚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딸 내외가 문제가 아니라 아들 내외가 더 큰 문제에 봉착했다는 것을 바보 같은 저는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아들 내외가 아무리 숨겼더라도 내가 조금만 사업에 신경 썼으면 모를 수가 없는 것들이었네요. 내 사업까지 부담을 주게 되었으니 마냥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한순간에 망하고 말았고 건물 사놓으려고 모아놓은 돈은 당연히 아들부터 구제를 해야 했기에 빚으로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집만큼은 지키고 싶어서 제 개인 재산으로 갖고 있던 땅이며 뭐며 다 팔아서 아들 빚 갚는 데 썼습니다. 물론 저희 집으로도 대출을 다 받아 놓은 상태이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겨우겨우 그걸로 다 메꿀 수 있었기에 겨우 집은 지켰고 그곳에서 아들 내외와 손주까지 다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오를 지역이었기에 집 대출을 최대한 받고 유지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사업 실패에 대한 충격으로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았지만 제가 곁에서 그래도 손주 보고 버텨야 한다고 너희는 젊으니까 언제든 일어나서 다시 할 수 있다고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이 좋았으나 아들은 온갖 안 좋은 기억 때문에 하던 일을 차마 할 수 없었고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수입 높은 일용직 건설 현장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동대문으로 가서 다시 직원으로 들어가 돈을 벌며 살았습니다. 저도 한 푼이라도 벌어보고자 손주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아파트 청소를 하게 되며 돈을 벌게 되었네요. 딸에게도 이 소식을 알리게 되었고 그 때문에 딸은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위도 사업이 망한 찰나에 친정까지 망하게 되었으니 딸의 심정이야 오죽하랴 싶었습니다. 그래도 딸은 조금 잠잠해지니 제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딸이 저를 위로하려고 오빠 내외의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주나 싶어서 전화했나 싶었더니만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상상도 못할 말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우리 남편 빚 언제 갚아줄 수 있어? 뭐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네 오빠랑 엄마 사업 망한 거 못 들었어? 듣기는 했어. 그래도 집은 살렸다며 그 집 보니까 신고가가 계속 나오던데 팔아서 우리 도와줘도 변두리 쪽으로 집 한 채 구할 수 있을 거야? 저는 처음에 딸의 입에서 나온 소리를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이나 다시 되물어도 딸의 태도는 한결같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그 집에 거주하면서 서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살아보겠다고 야단인데 이 와중에 집을 빼서 사위 빚을 해결해 달라니 저는 기가 막혔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너 해도 너무한 것 같다. 아무리 네가 이기적이라지만 지금 네 친정오라비 사업 실패하고 우리에게 남은 집 한 채가 전부인 걸 알면서 그걸 팔아서 사위 빚을 해결해 달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오빠 사업 망한 게 내 탓이야. 엄마가 우리 남편 사업 자금 빚 갚아주기로 했으면 그렇게 해주는 게 맞잖아. 남편이랑 나 엄마만 믿고 있었는데 그나마 집 건졌다 해서 얼마나 안심을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얘 민정아, 엄마는 확실하게 갚아주겠단 약속한 적이 없어. 네가 울고불고 해서 안쓰러운 마음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 한 것뿐이야. 그럼 그냥 한번 해본 말이었던 거야? 엄마가 그렇게 말해서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한테 엄마가 도와준다고 다 말했어. 얼마나 기뻐하고 안심했는 줄이나 알아. 시댁 식구들도 엄마한테 그동안 잘못했던 거 미안해하면서 죄송하다고 전달해 달라 했고 조만간 만나서 고급 한정식 집에서 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했어.